기술 개발을 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20년간 부여해주는 게 특허권입니다. 주식재산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지식재산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엄지혜 아나운서. 네. 혹시 특허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럼요. 이제 특허를 빼놓고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잖아요. 최근 글로벌 대기업 간의 이 특허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삼성과 애플 간의 이 모바일 특허 전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허 전쟁 시대 우리 기업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바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민 특허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부 승진으로 청장에 취임하신 지 1년 8개월이 확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시회라든지 또 세미나 등 또 국회 예산 법안 등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지나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청장을 맡은 이후에 이제 소위 창조 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맡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창조 경제를 가장 핵심인 인프라인 지식재산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애써 온 것 같습니다. 네. 취임하시고 6개월 정도 지나셨을 때요. 갑자기 네. 조직 개편을 크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지난 36년간 큰 변화가 없던 조직을 한 번에 싹 바꾸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는지 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마 제가 이제 내부 승진을 하다 보니까 제가 특허청에 쭉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기술 트렌드가 이제는 융복합화 추세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 특허 심사 조직이 과거 어떤 직렬 기술별로 기계, 화학, 전기, 통신 이런 기술 직렬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 조직이 어떤 융복합된 기술 추세를 따라가지도 못했고 또 전문성을 살려서 심사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융복합화 추세하고 또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심사 조직을 개편하고 나서 또 그걸 안착하기 위해서 전문성에 맞는 심사관의 재배치라든지 또 심사 부담을 좀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쭉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심사 품질이 높아졌다든지 또 심사 처리 기간도 저희들이 목표하는 데 잘 달성하고 있어서 이 조직 개편이 좀 안착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이제 특허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특허 분쟁이 곳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허청의 임무는 뭡니까? 예, 아무래도 특허청은 이제 지식재산, 지식재산이라 그러면 보통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를 해서 이제 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게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에 관련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정한 이 권리는 무효다 아니면은 이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는 그런 심판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의 주요한 기능은 이 발명을 진흥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발명을 진흥하는 업무라든지 또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나 상표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한테 이런 지식재산 경쟁력, 역량을 지원하는 업무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던 중에 지식재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는 좀 많이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한국이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조금 그 중요성이 좀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가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지식재산에 관해서는 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과거로부터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발명 DNA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대왕 때 뭐 청욱이라든지 또 뭐 혼천의 앙부일기, 뭐 거북선도 만들었고요. 그런 발명 DNA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이 특허 제도를 좀 늦게 도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보호나 뭐 존중하는 그런 뭐 문화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경제개발은 IMD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42위 정도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빨리 어떤 타인의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인 그런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여행을 하다가 복사점에 가서 지도를 한 장 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때문에 허락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 한 장을 복사를 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식재산권 강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되게 그냥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교재도 그냥 네. 통째로 뺏기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좀 문제가 없을까요? 예, 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교육도 하고 특히 저희 생각에는 어릴 때 학창 시절부터 그런 데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남이 좀 애써 개발한 것을 이것을 아주 그냥 가져오는 것은 훔치는 거고 그렇죠. 소위 어떤 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짝퉁 상품을 사면은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밸런스가 대표적인데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네.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그 위조 상품을 삼으로써 그 물건을 생산한 사람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창조 경제로서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타인의 어떤 창의적 그 노력의 결과를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 고비는 넘기기는 했지만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2년 넘게 지속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특허 분쟁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예, 뭐 이제 특허 분쟁이 과거에도 물론 일어났습니다. 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특허는 이제 국가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20년간 부여해 주는 게 특허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 그러면은 그 제품에 들어간 그 특허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용하려면 당연히 그 권리자한테 뭐 라이센스료를 주고 권리를 사와서 자기 제품에 써야 되는데 아직 이제 소위 그걸 안 그렇게 하지 않고 훔쳐서 소위 말해서 많이 뺏겨서 자기 제품에 쓰면은 그러면 이제 특허 권리자로서는 자기 권리를 침해당한 거니까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하고 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특허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그 침해한 게 자기 권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도 필요할 거고요. 그럼 또 반대편은 아니다. 이건 권리로서 가치가 없다. 무효를 소송을 합니다. 무효 소송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권리자는 내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침해 금지 청구를 하게 되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소송으로 계속 다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렇게 내 재산이라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절차인 거잖아요. 무형의 재산인 이 지적 재산을요. 근데 이 특허를 출원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예전에는 복잡했고 지금은 얼마나 많이 간소화됐습니까? 예, 뭐 특허는 사실 복잡한 기술을 그것을 이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특허 출원하는 그 실제 형태를 보면은 개인들이 자기 자신이 그 특허 명세서를 써서 출원하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 한 90%는 이제 소위 그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은 좀 더 좀 연구원들이라든지 어떤 개인 발명가들이 개인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도와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제도적으로 저기 올려 들어와서 이런 특허 출원 절차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가 들어있던 게 있는데요. 특히 연구원들이 그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네. 연구 논문이라든지 또 연구 결과를 정리한 연구 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바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좀 간소화했습니다. 그럼 물론
그 자체로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없고요. 한 일정 기간, 1년 내에는 소위 명세서를 작성해서 물론 보완을 해야 됩니다만은 연구 노트나 그런 연구 논문을 바로 특허 출원할 수 있도록 좀 간소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이제 영어로 우리 논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연구원들이. 네. 그러면 그 연구 논문도 영어로 된 논문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에는 절차를 안 그랬나요? 예,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영어로 하는 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또 하나 뭐 좀 그 효율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특허 출원 개별 건별로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고 상표 출원을 합니다만은 실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출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필요한 거는 특허도 여러 건 있을 수 있고 또 상표도 필요하고 디자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심사하는 일괄 심사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렇게 하니까 정말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사를 좀 간편하게 하고 또 효율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계속 도입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절차가 많이 간소해졌군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만일 특허를 이제 특허제에 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한국에 출원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됩니까? 아니면 각 나라마다 다시 특허를 출원해야 됩니까? 예, 이 특허 제도는 그 옛날 그 1883년에 네. 그 파리 협약이라는 그 이 소위 특허와 관련된 기본 틀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틀이 있는데 뭐 거기에서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등록된 특허는 그 나라에서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허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미국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미국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미국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또 미국에 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된 절차들이 이 파리 협약이라는 그 조약에 의해 가지고 1년 내에 한국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내에 우선권, 내가 한국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아니면 영국에 이렇게 외국에 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면서 나는 이 특허를 미국, 일본, 중국에 같이 지정해서 출원한다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국제 협력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특허 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 조약이 있는데요. PCT라는 그 조약인데요. 여기에서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일본, 미국, 영국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도 지정해서 출원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특허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특허를 출원한다는 건 시간 싸움이잖아요. 내가 낸 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나만 생각한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 이 국제적으로 해외 특허까지 다 출원을 하려면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뭐 특허청에서 마련한 방법이나 방안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은 심사 착수까지 저희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만은 작년에 13.2개월, 금년도 이제 11.7개월을 달성할 건데요. 네. 보통 해외에서는 심사 착수까지 한 20개월 걸리고요. 네. 등록하려면 27개월, 이렇게 24개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근데 그 기간을 좀 당겨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허 심사 고속도로라는 건데요. 그 PPH라고 특허 심사 하이웨이입니다. 소위 말해서. 네. 이 PPH라는 그 제도를 통하면은 한국의 특허를 받고 한국의 특허를 받았다는 것을 미국의 특허 출원을 할 때 난 한국의 특허 출원을 받았으니까 우선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제도를 통하면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 심사 착수하는 데만 해도 17, 8개월씩 걸립니다. 근데 그걸 통하면 한 5개월 정도 하면은 심사 착수해서 등록하는 데까지 빠른 시간 내에 심사를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제도이고요. 저희들이 그 소위 그 특허 5대 강국이라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 이런 나라뿐만 아니고 22개국과 함께 이 PPH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우리가 협약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우선 심사를 요청하고 빨리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이 창조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김영민 특허청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특허청 본청. 지식재산권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특허청의 주요 업무인 특허 심사 부문에 큰 변화를 주면서 고객 지원실의 분위기가 한층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허 심사관과 특허 출원인 간의 소통을 확대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날 역시 특허 출원을 하려는 시민들의 방문과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심사관들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선행된 특허라든가 논문 등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 출원 발명이 신규한 것인가 혹은 기존에 비슷한 발명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를 함께 검토를 하게 되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거라 하더라도 이게 그 기존 거에 비해서 진보한 기술적 특징이 있다든가 아니면 현저한 효과가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고 있고요. 김영민 특허청장은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특허청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특허 심사 정책의 방향을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으로 잡았는데요. 전통산업 중심으로 편제된 기계, 화학, 전기, 통신 심사국을 기술 간, 산업 간 융합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심사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 추세에 맞게 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 거죠. 다양한 기술 분야의 심사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그 기존 조직에서는 할 수 없었던 타직렬 심사관들과의 업무 협조가 원활해졌습니다. 그리고 국과 과 단위의 기술 분류가 산업 분류와 매칭이 되면서 산업계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대응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사 전문성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1층에 위치한 특허 관련 전시관 발명인의 전당.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요. 선조들의 창조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발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역대 최우수 발명왕들에 대한 소개와 발명 내용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6, 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발명품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자리를 옮겨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발명에 특화된 발명체험 콘텐츠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창의발명체험관은 발명 꿈나무들이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발명이 쉽고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 총 2만여 명 정도가 찾는 발명의 명소라 하겠습니다. 15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명가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명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자극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발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가가 원하는 지식재산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장님 이제 특허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이른바 지식재산 기반 창조 경제 실현 전략을 수립하셨는데 상당히 어렵군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이제 창조 경제에서는 어떤 창의적인 상상력, 아이디어가 기술하고 결합돼서 나온 그 결과물이 지식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이 결과물로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지식재산이 산업화, 사업화되면서 그게 이제 보호를 받고 보상받음으로써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상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식재산으로 생태계를 잘 이렇게 구축해 줘야지 창조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이라고 이제 그런 전략을 소위 앞으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할 그런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략이 제가 오늘 책도 들고 왔는데요. 네. 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을 저희들이 우리 청직원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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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청장님께서는 늘 이제 강한 특허를 역설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한 특허는 무엇일까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특허, 그게 강한 특허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네. 비싼 특허죠. 이 특허 한 건 팔면은 뭐 수십억, 많이 수백억, 나오는, 뭐 네. 수천억이 된다는 특허.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특허는 항상 이렇게 분쟁에 다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침해하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걸 수익 자산으로 라이센싱을 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가치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그런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허. 그게 네. 강한 특허입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특허라는 것은 국가에서 권리 범위를 설정해 준 거거든요. 이 권리 네. 범위를 적정하게 잘 설정해 준 것이 강한 특허가 됩니다. 너무 권리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해도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좁게 설정하면은 쓸데없는 특허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권리 범위를 가진 특허, 그게 강한 특허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궁금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특허를 출원을 했고 이 기술이 또 이제 산업으로 연결되고 또 돈이 될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특허청이 힘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뭐 빚 보지 못하고 잠자지 않도록 특허가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IP 금융이라고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화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화를 해서 뭐 사업화를 해야지 이제 시장으로 연결되고 그렇죠.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연결될 수가 네. 있습니다. 뭐 그래야지 정말 진정한 창조 경제가 완성이 되는 건데 아무리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걸 사업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벤처 기업을 시작할 때 이 특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 IP 금융이라는 지식재산을 말하는데요. 지식재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그걸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IP 금융입니다. 근데 IP 금융은 사실 좀 어려운 게요. 이 특허나 뭐 상표나 이 지식재산은 가치를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어떤 환경,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것이 만약에 평가를 해서 이제 융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은 이 IP 자체를 가지고 막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휴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IP 금융이라 그러면은 이런 가치를 평가해주고 또 그것을 실시하는 은행이나 투자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IP 서비스 시장이 있어서 이런 생태계가 갖춰지면은 IP 금융이 제대로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위 온라인으로 특허 IP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온라인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 3라 그러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금융기관에 연결시켜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그걸 좀 활용해서 좀 쉽게 IP 금융이나 투자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특허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군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협업, 이른바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술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이제 그 미래부에서 소위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그 웹 포털을 지금 만들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게 멘토들이 뭐 도움을 줘서 좀 구체화시키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지금 아이디어 포털이 지금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9월 말에 창조경제타운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만 한 1,200건 정도의 아이디어가 포털에 올라오고 그 포털에 올라온 아이디어들을 멘토들이 도와가지고 구체화시키고 또 그중에서 좋은 것들은 권리화시키고 또 사업과 연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사업화 쪽은 이제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부나 중기청 사업화로 연결시켜주고 있고요. 네. 기술 이전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그동안 어떤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들이 권리화 시켜줘가지고 특허권을 만들고 그것을 로열티를 받고 넘겨줬어요. 네. 그래서 계속 로열티 수입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나고 있고 요즘 뭐 굉장히 좋은 실제 그 성공한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정부에서 하는 일은 참 뭘 하려고 그러면 규제가 많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특허 출원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규제가 많은지 또 규제 완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들은 뭐 그렇게 규제가 많은 부서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이라든지 뭐 교통, 뭐 안전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규제가 많은데요. 네. 저희들은 그런 성격의 규제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특허 제도라는 게 좀 복잡하고 국민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뭐 특허 출원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좀 편리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 규제 완화, 규제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국무총리실에서 국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제 건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규제 말고도 스스로 이제 그런 국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75개의 규제를 발굴해가지고 간편하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특히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규제는 이런 정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불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계, 학계, 뭐 또 우리 출연인, 뭐 변리사들 합쳐가지고 같이 국민 배심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발굴된 과제를 놓고 국민 입장에서 이제 이거는 공정한다는 그런 관점보다 이건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건의해 주시면은 그걸 없애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그런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서 좀 괜찮은 그런 그 규제 개선 과제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한 4개 과제를 뽑아가지고 그 배심원단에 지정해 준 과제를 선정해서 뭐 상도 주고 또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아랍에미레이트와 심사대행 서비스 관련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랍권과 실질적인 지재권 협력 첫 사례다 이렇게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그 지식재산 특허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개도국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특히 그 UAE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국이 자기들 특허 심사를 좀 대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네네. 과정에서 저희 특허청 심사관이 거기에 현지에 파견을 해서 심사 대행을 해주고 있고 또 일부 물량은 저희 가져와서 국내에서 특허 심사를 해서 보내주는 그런 특허 심사를 대신해주는 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저희들이 다 그쪽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중동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이라 그러면은 뭐 건설이라든지 또 자원개발이라든지 원전 이런 유형 자산의 그 협력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저희 지식재산 최고의 이거 인간의 이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분야, 지식재산 분야까지 넓혀졌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또 외화도 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저희 그런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저희 뭐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고 저희 특허넷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사를 하려면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전산 시스템도 자기들한테 갖추고 달라고 요청해 와서 그것도 수출하기로 저번에 가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과거에는 소위 그 공적 개발 원조 ODA 자금으로 뭐 몽고라든지 아제르바이잔,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이 특허넷 시스템을 이렇게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출 형태로.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ODA 자금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UAE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수출하는 형태로 돈을 받고 시스템을 수출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 국제 특허에 관련된 뭐 회담이나 협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특허 출원을 위한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고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 놀랐는데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려면은 각국의 특허청장들과의 만남이 좀 잦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듣기로는 지난 6월에 이런 회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요. 예.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저희 5대 강국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네. 우리나라 어느 분야도 사실 5대 강국까지 가지는 않는데요. 이 지식재산 분야는 5대 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국가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되나요? 미국, 네. 중국, 유럽, 일본, 한국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5대 강국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 대단한데요. IP5라고 저희들 이야기합니다. IP가 특허 지식재산권이니까 IP5 특허청의 모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5개 나라가 돌아가면서 쭉 회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7번째, 5년 전에도 부산에서 한번 했습니다. 7번째 IP5 청장회의를 부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청장회의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가, 지금 우리 5개 특허청 간에는 소위 글로벌 도시라고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만은 특허 제도를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심사를 출원을 편리하게 하고 심사를 편리하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사관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5개국 특허 측이 서로 공유하는 소위 네네. OPD라고 완포털 도시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었고 그것을 이번에는 국민들한테 일반 유저들한테 사용자들한테 개방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저희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되면은 우리 출연인들이 소위 5개 나라, 5개 나라에 있는 그 심사관들이 심사하고 있는 심사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자기 해외 특허 출원한 그 자기 심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아니면 자기 경쟁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출원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본인들의 출원 어떤 특허 전략이라든지 또는 타인의 특허 전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특허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 경제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인력 양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 청에서는 어떤 생애 전 주기별로 이런 창의적 인재에 대한 교육,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발명교실이라든지 또 하는 학교 교과 과정에 그런 이런 지식재산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교과 과정을 넣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계속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에는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해서 지원하는 거하고 소위 지금 선도대학, 지식재산 선도대학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9개 대학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선도대학들을 통해서 지식재산 표준 교육 모델을 만들고 보급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는 이제 기업 레벨에서는 기업들이 소위 CEO들, 기업의 CEO들이 어떤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제 CIPO라 그럽니다만 그런 CIPO 세미나라든지 네. 각 지역에 있는 관련된 IP 경영인 클럽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네.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있는 실무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우리나라가 이제 IP5다. 그래서 특허 강국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전히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은 호소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실공히 지식재산 강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큰 주체별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잘 보호되고 또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런 지식재산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특허청에서는 정말 잘 심사를 하고 네. 또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는 그것들이 잘 권리화된 것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고 또 법조계 사법부에서는 또 이걸 잘 보호해서 네.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식재산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R&D도 좀 효율화시키고 또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또 해외 마케팅에 나감에 있어서도 특허 정보를 잘 활용해서 이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잘 역량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타인이 만든 그런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결과 지식재산을 존중해주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높아져야지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고부가 가치 산업인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행정 한류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